네, 19대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강 부도 속에 반전을 노리고 있는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간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 대선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심을 얻기 위한 22일간의 구애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뭐 공식선거 운동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이제 모든 행동 하나하나, 행보 하나하나가 좀 관심을 모을 텐데요. 먼저 저희가 선거 그 포스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각 후보들마다 뭐 선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공을 들인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문재인 후보 포스터부터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어떤 뭐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후보는 이 구호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이렇게 했고 그 1번이라는 걸 이번 처음 모처럼 1번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1번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그러면서도 또 문재인 그 후보가 그 통합의 이미지, 그리고 포용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좀 약간 옆으로 약간 정면의 얼굴이니까 약간 옆으로 된 얼굴인데 굉장히 미소를 지으면서 굉장히 그 화합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약간의 비판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려는 그런 걸 보여줬다는 데서 비교적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무난한 느낌인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파격적이었죠. 지금 이번에 출마한 후보가 15명이죠. 그래도 아마 5명씩 이렇게 세 줄로 앞으로 포스터가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맨 윗줄에서 가운데 서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양쪽에 2명이 있는데 두 사람은 다 얼굴만 나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운데서 만세 부르는 표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 광고 천재로 알려진 이세석 씨가 하는 걸로 알려져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안철수 팬그룹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통 되면 얼굴 크게 나오고 이런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저게 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막상 나와놓고 보니까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지난 13일 날 1차 토론회에서 조금 뭔가 안철수 후보 진영에 찜찜함을 많이 남겼었죠. 포스터로서 일단 이것을 커버한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포스터는 독특하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아침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분야든가 전문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다. 오늘 아마 이재석 씨의 안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해서 본인은 그것을 창조적인 의견을 수용했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일단 주목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당명이 적시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눈길이 갔는데요. 네, 그 안철수 후보가 당명을 적시하지 않은 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주요 정당의 후보가 당명을 기록을 안 한 거는 그 전에 거의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의석이 좀 충분치가 않잖아요. 40석인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39석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완해서 차기 정부에서는 어차피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지금 과반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반이 150석인데 한 160석 정도는 돼야 이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당들하고 협치를 할 테니 국민의당이라는 이러한 틀을 벗어나서 협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도 들어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로 이렇게 구호를 옆으로 그냥 쓴 게 아니라 여기 띠에다가 그냥 국민이 이긴다. 그 띠를 가지고 그대로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독특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그 다른 후보와 달리 이게 정장상의를 재킷을 저번에 왜 토론회 때도 그 PT 발표할 때 혼자 벗고 나왔잖아요. 상당히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감 있고 좀 활력 있고 또 이렇게 와이셔츠처럼 나오면 깨끗하죠. 그런 의미가 같이 결합되어 있고요. 역시 두 가지를 다 같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보수가 뭔가 새롭게 계획하는 정상적인 보수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수의 새 희망이라는 구호를 내세웠고요. 토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뭔가 그래도 국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자신 있게 아는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능력 관련 부분을 또 강조해가지고 본인이 잠긴 부분을 포스터에도 충분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뭐 보수의 적자임을 아주 그냥 잘 강조한 것 같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어떻게 보셨나요? 네, 홍준표 후보는 이제 구호는 크게 두 가지 초점에 맞춘 것 같아요. 하나는 안보와 관련해서 지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서민 대통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당한 서민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색깔은 새누리당 맞게 이제 빨간색인데 또 본인이 평소에도 뭐 정치하면서 내내 빨간색 넥타이와 빨간색 주로 티
주로 이제 뭐 네이까지 뭐 빨간색이 있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빨간색을 했다는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김승재 예. 앵커도 빨간색 넥타이인데 뭐. 예, 저는 뭐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 뭐 그냥 제 기분 따라 맸습니다. 심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다수 후보 중에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았어요. 예. 마침 어제가 이제 3주기였기 때문에 그걸 달았었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 세월호 참사가 남긴 우리의 역사적인 과제들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정의당의 방향대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 계속 이제 후보들이 세월호 관련 지금 더구나 4월이어 가지고 배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포스터에 직접 그것을 지금 걸고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예. 어떤 의미로 좀 봐야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금 오늘부터 22일간의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데 예. 첫 번째 스타트를 어디서 하느냐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자기가 가장 중심을 두는 지역, 자기가 소위 기반 지역, 그런 데를 먼저 공략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자기가 취약한 지역을 먼저 공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히려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을 대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순차적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인데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전을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나중에 서울에 와서 서울의 광화문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인천 항동의 해상교통관제센터 방문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국민의 생명 안전 일단 강조를 하고요. 바로 또 새벽에 일단 그쪽으로 가가지고 시작해서 광화문에 왔어서 광화문에 왔다가 예. 낮에는 전주를 거쳐서 광주에 간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와 서울에 시작해가지고 중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권으로 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작해서 그쪽부터 다시 서울까지 몰아오고 다시 그 과정을 한 2번쯤은 반복을 할 겁니다. 예. 예. 홍준표 후보는 오늘 서울 가락시장을 예. 방문한 뒤에 충청권 또 대구 경북 지역까지 찾는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홍준표 후보는 이제 본인이 서민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가락동 수산시장을 먼저 새벽에 찾고 그다음에 이제 현충사에 이제 아산 현충사 충남에 있는 거기를 이어서 대전을 방문하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가장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본거지라고 하는 대구에 가서 유세를 마무리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결국에는 오늘 보면은 뭐 5명의 정당 후보 중에 이 세 후보의 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쭉 순회를 하는데 특히 다 대전을 다 들린다는 데서 특징이 있습니다. 대전을 들린다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충청권, 이 대전을 반드시 들려서 이 지역에서의 우세를 바탕으로 결국엔 대선에서 승리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데에서 그런 게 있고 아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방문한 건 아까 취약지라는 것도 있지만 예. 그런데 방문해서 뭔가 이제 본인은 이제 호남의 기지는 강하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방문해서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뭐 각 정당의 어떤 포스터도 그렇고 행보를 지켜봤는데요. 일단 그 바른정당 내에서 이게 보니까 향후 지지율 변화가 없을 경우에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건의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파문을 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유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완주 유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내일 이제 또 그 대선 그 선거 보조금 그 선거 비용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유승민 후보의 사퇴 여부 또 보수 중도 후보의 단일화 여부 이게 가장 어떤 그 보수층의 어떤 변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 차원에서의 사퇴 문제는 아니겠고요. 아마 당의 전략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종구 의원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유승민 후보는 사퇴 없이 끝까지 간다라는 걸 전제로 띄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오갔습니다. 사실상 현재 두 양강 구도로 가고 있는데 과연 마지막까지 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선거 보조금을 내일 받긴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감당하기도 힘든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특히나 지난 13일 날 1차 TV 토론에서 상당히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뒷심을 받아야 될 거는가 했는데 당 내부에서는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이 반영될 것인가 그 이후로 어제 그제 조사된 것들도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막 힘을 받으려고 하는데 힘 빼는 소리를 하냐라는 건데요.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국면에서 그렇게 과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보수 후보들이 기존 심판에 대한 책임을 딛고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국면이어서 마지막 지금 이제 투표 인쇄 전 29일 전까지 해가지고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김 부장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이 5당의 후보는 일단 끝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3당의 후보는 확실하게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양강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홍준표 후보는 어떻든 9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지율이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막판에 고민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당내 이제 사퇴 압력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심상정 의원도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막판에 이 또 하나의 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좀 벌어질 수도 있고 접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접전이 벌어질 경우에 이 어느 쪽으로 그 추가 기우느냐 이런 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이 두 사람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두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고하게 끝까지 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약간의 변수는 남아 있다. 저 그렇게 보입니다. 좀 첨언하자면 보니까 어제 그제 홍준표 후보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네. 예전에 비해서 거의 김진태 당시 후보 비슷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세월의 3주기 행사에 유일하게 지금 주요 후보 중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입장을 좀 바꿔서 탄핵 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강경 친박 세력의 지지를 받으려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해서 이게 그동안 해왔던 뭔가 보수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는 쪽보다는 일단 10% 넘기기 전략에 초점을 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소수 후보들도 내가 집권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과연 가는 게 필요할지 아니면은 일정한 지지를 받는 게 우리 세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갖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3, 4% 현재 받고 있는 후보가 집권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집권하면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략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지지가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유용할지 한번 논란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또 김 부장님께서 아까 잠시 짚어주셨는데 심상정 후보도 계속해서 완주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좀 숙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얘기했던 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체로 유세하거나 토론할 때는 내가 집권하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집권 가능성이 없지만은 상당한 득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를 지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될지 계속 내가 집권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해야 될지 그런 우리 괴리감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과제가 있고요. 당연히 지금 후보들은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혹자는 아까 김강덕 본부장 얘기했다시피 혹시 막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정의당 같은 소수 진보 정당으로서는 지금 대선에서 마지막까지 가기 이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구여권에 어부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사실상 구여권이 지금 상당히 지금 몰락해 있는 상황에서 야권 내부의 경쟁이 중심이다. 이럴 때 지금 진보 진영의 세력을 한번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뭐 공감하는데요. 지금 진보 정당이 어찌 보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원내 교단체 아니면 원내 의석을 가진 어찌 보면 유일한 진보 성향의 어떤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에서 과연 몇 표를 얻는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번은 구여권 보수 세력하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끝까지 완주하기가 사실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 선거 자금을 어떻게 다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는데. 이번에 그 선거 보조금을 정의당 같은 경우는 27억을 받게 돼요. 18일 날. 네. 27억을 받게 되지만 선거 비용은 전부 합쳐서 509억까지 쓸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대부분의 사실 선거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처럼 돈 뿌리는 선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조직의 돈을 또 돌리는 것도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홍보비인데 홍보비 광고를 안 하고 홍보물도 아주 이 페이지수를 적게 만들면은 아주 최소 비용으로 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진짜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네. 아까 거론됐던 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도 지금 당 차원에서 지금 국고 보조를 받는 건 63억인가 그렇죠. 아마 개인 후보 중심으로 후보가 등록했을 때 법정 상한액의 5%를 지금 후원 모금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한 2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혹시 예비 후보 때 5%를 더했다면 가장 많이 받았을 때 50억 가능할 건데요. 그렇죠. 그 정도는 110억 정도, 120억 정도는 이제 모을 수 있을 것인데
들어보니까 지금 포스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식적인 홍보물 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 60만 예. 예,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하면은 그래도 기백억 단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산의 문제도 이제 만약에 10%를 최소한 넘긴다거나 아니면은 온전히 보전받는 15%를 넘는다거나 해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게 조금 모험을 거는 상황에서 후보들이라든가 당도 조금 선택에 갈림길에 있을 그래요. 겁니다. 선거 비용에 네. 대한 어떤 변수도 좀 끝까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이게 지금 1번과 양강 구도가 1번과 3번인데 일단 1번과 2번이 아니고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번과 3번의 어떤 그 하나가 건너뛰는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좀 미치는 데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 저 대선에서 보면 1번 후보가 된 적이 사실 많이 있죠. 그렇죠. 1번 후보가 된 적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그 2번 옛날 김대중 후보는 아마 2번으로 나왔었죠. 근데 2번으로 나왔는데 정권 교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장단점은 있는데 1번이라고 하는 거는 1번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제일 먼저 와서 그러니까 좀 시각적으로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의 차이는 거의 대부분 득표율에 미치는 차이는 저는 1% 이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떠한 컨셉으로 그 기호에 맞는 소위 캐치프레이즈를 잘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뭐 엄지를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2번에는 2번 찍자. 그리고 2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자. 뭐 이런 구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가 이제 소위 후보가 2번이 돼가지고 좀 약간 상황이 좀 다르게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3이라는 것은 정반합의 의미도 있고 소위 말해서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가 될 때도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구호로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실제로 지금 안철수 후보가 걷는 길도 제3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자기 기호에 맞게 얼마나 소위 홍보를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후보 앞에 숫자를 붙이는 게 타당한가라는 논란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좀 불공정한 경우에 따라 선입견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주요 국가에서 번호를 붙이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순서는 그냥 있지만은요. 거기다가 순서 정하는 것도 큰 정당 우선순위로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헌재에서 제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 후보를 따라서 어느 정당 몇 번이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는요.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 그 재보궐 지난 11월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그동안에 주로 1번이었던 TK 지역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1번을 받았기 때문에 착각하고 혹시 그 지역에서 많이 찍어가지고 당선될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있긴 했었는데요. 예. 대선의 경우에는 워낙 자주 몇몇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거명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작습니다만은 다른 여러 사람이 나오는 선거에서는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대선에서 몇몇 후보 더구나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이번 19대 대선에는 15명이 출마를 하는데요. 예. 10년 만에 기록이 깨졌다고 하고요. 투표 그렇습니다. 용지도 또 길이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출마한 걸까요?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네, 그래서 이번이 하여튼 대선 사상 최대인 15명이 등록했는데 왜 그런가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 첫째, 그 과거에는 소위 카리스마 정치인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리스마를 가진 그 유력 정치인이 소위 대세론을 형성하면 이번엔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굳이 다른 사람들이 도전하려고 하는 의욕이 별로 없는 또 명분도 좀 약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또 시대 정치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될 때는 평화적 정권 교체, 그다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될 때는 군정 종식 뭐 이런 그런 큰 시대 정신과 그 구호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런 게 보는데 지금은 소위 카리스마 정치인의 시대와 또 이번에는 문재인 대선이라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게 완전 확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도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원래 양당제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작년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도 하나 생겼고 그다음 바른정당이 또 떨어져 나가면서 교섭단체가 이상인 정당만 해도 4개 정당이 생기는 아주 다당제 형태로 치러졌기 때문에 나머지 또 무소속 후보까지 합쳐가지고 굉장히 이런 후보가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얘기한 대로요. 사실은 현 그 구여권 계열에서
작은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난 후보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당 명칭에 뒤에 한국당이 들어간 게 제가 언뜻 기억해도 3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선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전에 새누리당에 소속해 있다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도 있고요. 보니까 또 국정원장을 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통일한국당 해가지고 다 여권 계열에서 지금 해서 만드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새누리당 속해 있던 나간 새누리당을 다시 만들어서 나간 조은진 의원이 그쪽에 나간 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국민의당에 계속 가담하려다가 당내부에 반대로 입당을 못했던 장성민 전 의원이 지금 독자적으로 새로운 당명을 걸고 새로 나오고 등등 해가지고 이름은 만들었습니다. 15명 중에서 한 후보만 지금 무소속이고요. 형식상으로는 지금 정당 창준이를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당명 이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후보 등록하는데 돈이 3억이나 들거든요. 3억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등록하는 비용만 3억인 거죠. 등록하는 기탁금만.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 돌려받는데 그 상당히 이것도 부담이 서민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액수인데 어떻든 이번에 도전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그래서 게. 등록의 일정한 요건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제약하는 것이 방금 얘기한 대로요. 기탁금 제도에다가 또 일정한 득표를 해야 돌려주는 이 제도를 했던 것이죠. 한때는 대통령 후보에게 4억 5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탁금이. 그래서 너무 많다 해가지고 지금 3억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탁금하고 선거 비용 상한액 내에 썼던 비용은 역시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 보전받을 수 있고 10% 사이면 이제 반 정도 받는 거고 안 그러면 전부 전액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게 되겠죠.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요. 이제 후보 등록도 이제 어느 정도 숫자는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후보가 많은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TV 토론이 지금 5사람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 지금 이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라든가 어느 정도 득표를 지지율을 보이는 담론에서 5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5사람 다 하니까 뭐 진보 정당까지 나와서 다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국민들은 또 2사람이 나와서 양강 후보가 2사람이 나온다든가 3사람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디베이트 하는 거를 논쟁하는 거를 소위 보고 싶어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5명이 하니까 이번에 2시간 반이라도 제가 하는데 2시간 반 하는데도 치열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를 만들자 해도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를 서로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교과서로 그냥 자기 공약집에 내놓은 걸 와서 그냥 말하는 수준인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다양한 형태의 TV 토론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잘 정해서 어떤 5명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양강 후보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TV 대선 토론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대체로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 김강덕 본부장 저도 의견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2시간 반이라는 굉장히 가장 긴 시간에 했었죠, 그동안에. 그렇죠. 대체로 대선 후보 등의 후보 토론회 하면은 90분 내외, 길어야 100분 정도 하는데 이번에 수가 많아서 2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실망을 상당히 할까 하는 정도보다는 결과가 괜찮았는데요. 김강덕 부장 얘기한 대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말로 때우고 조금 웃으면서 지나가 버린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일단 누구나 공개적으로 지금 그런 조사도 나왔다시피 그 장면 자체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양강 중에서는 뭐 끝장 토론하자 분위기를 주도했던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날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보여가지고 적어도 그날 토론에서는 조금 뭔가 손해를 봤던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상대 경쟁자였던 문재인 후보는 뭐 얘기한 거 있느냐? 따져보면 별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날 분위기상으로 안철수 후보는 조금 상시 손해를 봤던 1차 TV 토론이었다. 나중에 많이 할 준비를 하겠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포스터 쇼크로서 1차 TV 토론에서 좀 약점을 잡혔던 그 상대적으로 좀 커버했지 않냐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 자, 여태까지 대선을 보면 좀 특이해서 주목을 받았던 후보들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어떤 특이한 후보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보니까 국민당 이경희 후보는 전과가 최다고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는 최고령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뭐 이번에 특징에는 그러니까 전과로 많은 그 후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아까 말했지만은 여권의 한 가지라고 봐야죠. 통일한국당을 만들어서 출마했는데 이제 최고령으로 출마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근데 뭐 아주 지난 과거에 뭐 허경영 후보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특이한 주장을 하면서 나온 후보는 현재까지는 별로 눈에 안 띄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군소정당들도 자기 이제 공보물에 뭐 여러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원내 의석으로 보면 단 한 석을 가진 조원진 의원이 있는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이 요거 좀 눈길을 좀 끄는데, 지금까지는 5개 정당이라 돼 있습니다만 원내 의석을 가진 데가 5개 정당인데 여기는 6개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 조원진 의원은 원래 친박계 핵심, 소위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이름을 버리자마자 태극기 집회 세력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바로 그 당명을 가서 접수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후보를 내놓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보니까 조원진 후보 진영에서 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혹시 단일화 가능성도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 제가 그렇게 좀 분석하는 이유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상당히 그동안 나온 다른 홍준표 후보가 입장을 개진해가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최근에 세월호 참사 3주기 관련해서 입장 보면은 상당히 그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가지고 그쪽까지도 마지막 하나로 붙이려고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예. 자, 후보들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요.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 적폐청산 구호를 좀 버리고 생활 밀착형 공약 같은 거를 이제 좀 발표하면서 달라진 선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떤 통합 행보를 보여야 더 외연 확장에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상당히 길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적폐청산론이 과연 국민 다수한테 호소력이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일찍부터 바꾸자라고 내부에 제안이 됐었는데요. 지난 13일 날 토론 때까지도 적폐청산 모드를 그대로 가져갔죠. 그런데 이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 얘기를 바꾸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의 적폐청산론하고 통합하고는 상당히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이기도 하죠. 물론 적폐청산을 깔끔하게 해야 통합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뭐 이제 주장은 가능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남아있긴 합니다. 통합 행보 방향으로 가면서 박영선 의원도 끌어들이고 또 나머지 그동안에 탈당해서 밖에 나가 있던 김종인 전 대표 등도 끌어들일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장하고 과연 국민들의 인식하고 부합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아주 비판하는 쪽에서는 좀 반통합적 분열적인 요소다라고 해가지고 패권 뭐 이런 지적까지 했었는데, 그런 통합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봐줄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볼지, 이 평가에 따라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적폐청산론만 가지고는 조금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후보 쪽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를 오늘 박영선 전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함께 해달라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해서 함께 하게 될, 도와주게 될 어떤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 어떻든 박영선 변재일 의원, 안희정 후보를 이제 지원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했고요. 돕겠다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는 화합과 통합 이런 측면에서의 약간의 플러스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이제 가깝고 그랬는데, 김종인 전 대표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을 떨어져 나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탈당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동안 이제 자기는 이제 킹메이커 역할도 안 하겠다, 이런 상황, 킹뿐만 아니라 킹메이커 역할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한쪽을 특별히 지지 선언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원래는 김종인 전 대표는 본인이 킹이 되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만든다기보다는 누구를 안 되게 하는 브레이커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는데, 이번은 그런 역할까지 별로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대선 직전에까지 어떤 특별하게 명시적으로 뭘 하는 일은 적을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김강덕 본부장 얘기한 대로요. 가담해서 지원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동안에 계속 당내 독점, 패권 이런 걸 계속 비판하면서 탈당까지 했는데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 본인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니까 뭐 용서 서로 하고 새롭게 통합으로 가기로 했다, 이걸 믿고 이제 지원한다는 입장이 가능하겠지만은 탈당까지 했던 김종인 전 대표가, 더구나 비판하면서 탈당했던 김종인 전 대표가 다시 합류하기는 어려운데, 김강덕 본부장 얘기한 대로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혹시 도와주는 그런 정도 역할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은 원래 사람들이 흔히 예상했던 대로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갈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가 수직 상승 지지율을 보여서 아주 눈길을 끌었는데 지금 TV 토론이 끝난 후에 조금 주춤한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TV 토론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근 지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주춤하거나 조금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춤한 데는 일정하게 상승한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동안에는 그 양자 구도가 동시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랬는데 근래 와서는 양자 구도가 발표가 드물게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2개가 됐었는데 하나 양자 구도 발표가 된 것 중에 중앙일보 발표가 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쪽으로 나왔었고요. KSOI에서 발표가 된 것은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왔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다자 구도로 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은 없죠. 한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한두 개쯤은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었는데요. 지표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는 이기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신 다른 것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겁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 이상으로 유리한 점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히 지지 세력이 응집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대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투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은 지금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쪽에 조금 더 유리할 소지가 있는 점은 현재는 여론조사가 현재 인구 비례를 그대로 할당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나중에 판별을 할 때는 세대별로 투표 참여를 고려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중고령층에 대한 가중치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하나가 조금 앞으로 유리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응답률이 ARS는 10% 미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예. 그다음에 직접 전화 면접 조사는 이번에 보니까 중앙일보는 31%까지 나왔는데 예, 예. 적어도 한 90%에서 70%가 응답하지 않는데 응답하지 않은 계층이 어떤 성향을 보일 것인가. 제가 봤을 때 현재는 아무래도 샤이 보수 계층, 조금 뭔가 이번에 투표 동기가 약한 보수 계층 응답하지 않은 쪽이 많아서 그쪽 비응답층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한 경향이 있어서 문재인 후보 쪽의 장점도 한 2가지 있고 앞으로 고려해서 계산될 부분이 안철수 후보 쪽도 고려해서 좀 판별해볼 여지가 2-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네.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 주말에 지지율이 좀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TV 토론에서 별로 부각이 안 된 TV 토론에서 점수를 조금 잃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네거티브 공세를 그동안 받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계속 받아온 지난 대선에도 했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면서 특히 그 부인 김미경 교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거티브 공세가 일단 가면은 지지율이 좀 떨어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대형 단설 유치원 그 신설을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워킹맘들한테 조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면서 좀 주춤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과거의 경우 대선에서는 후보 등록대 지지율 1위가 대부분 당선으로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되느냐?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 3주가 석 달 같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지지율이 빨리빨리 요동치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이 보수의 대다수 유권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안철수 후보를 찍을지 투표를 안 할지 홍준표 후보를 그렇죠. 찍을지 오늘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는 그 보수층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표의 유동성이 이번처럼 많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변화 요인들이 있어서 그래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20일 동안 지금 뭐 부장님도 얘기했지만 보수 표심의 어떤 유동성도 그렇고 20일 동안 어떤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수들, 관전 포인트를 끝으로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선거운동 기간은 보통 정상적으로 치렀을 때와 똑같지만은요. 예전에는 사전에 한 1년 동안 경쟁하다가 막판에 선거운동 그렇죠. 기간이었었는데 이번엔 겹쳐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22일 동안 역동적인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하고 각 지역에 선거운동을 할 테니까는요. 예. 지역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 1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4번 내지 5번 정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TV 토론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있고요. 아직은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25%에 36%가량이 현재 지지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 바꿀 수도 있다라고 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표, 아직도 뭔가 확실하게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는 쪽이 이후에 조금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네. 여론조사에 이번에는 응답하지는 계층들이
나중에 여론조사 과정에 과연 어떻게 참여하고 또 투표에 직접 참여할 것인가 이런 대목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